이제 23년 첫 부동산 상담 시간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 이게 뭐 갭투자 전세, 네. 깡통 전세 음. 이런 부분이 좀 핫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사건을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또 깡통 전세 위험을 안 알린 공인중개사에게 네. 세입자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음.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네. 여러 차례 좀 언급된 사건인데, 네. 이 그 가치가 없는 소위 말하는 깡통 집 이런 네. 집에 들어가서 결국 보증금 못 받게 돼서 손해본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결국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조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2015년도 일인데요. 아, 그래요? 판결 자체는 1심 판결이 지금 작년 11월에 났으니까 아주 최근 사건이죠. 그렇네요. 예, 예. 2015년에 어쨌든 들어가서 네. 그 임대차를 했는데 그때 보증금 1억,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2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이제 공인중개사 B 씨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왜 깡통주택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큰 오피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호실이 한 70개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 이 건물에 이미 한 22억 정도의 선순위 저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입자가 이제 70개 정도로 호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중개사가 다 알려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문제돼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선순위 그 세입자 보증금 합계액이 약 한 30억 원. 그러면은 이거 까지. 두 개만 합해도 50억이 넘네요. 그렇죠. 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세입자가 그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주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설명을 안 했었던 모양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네, 보통 계약할 때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는 그 저당권 부분만 나와 있고 선순위 보증금, 다른 세입자 보증금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결국은 뭐 그 건물이 이제 경매 들어가서 네. 문제가 생겼는데 그 경매 결과 48억 한 49억 정도죠. 네. 49억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근저당 22억 정도 있고 네. 그 전에 선순위 확정일자 29억 정도 있으니까 네. 이분은 하나도 배상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됐네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네. 당연히 선순위 저당도 먼저 가져가고요. 음. 그다음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도 가져가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자체로서도 이 세입자가 지금 피해 본 사람 피해자는 배당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네. 게다가 우리가 이런 조금 뭐랄까요 원룸 빌라 이런 경매를 하다 보면은 네. 소액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정해진 보증금보다도 좀 굉장히 낮은 액수 네. 이런 소유자인들이 이제 최우선순위. 그렇죠. 예. 네. 그 소액 임차인들마저도 한 2억 정도를 먼저 배당받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피해자한테는 배당이 전혀 안 돌아왔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 건물은 다세대, 다가구 어떤 거였나요? 둘 다 사실 뭐 그렇게 다세대다 다가구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오피스텔 같은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가구하고 비슷하게 이게 개별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다세대는 반대로 이제 개별 등기가 된 그런 건물인데 이 오피스텔은 다가구처럼 전체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된 네. 이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경매될 경우에 개별 호실별로 이렇게 배당이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임차인들이 얼마나 선순위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이 사건은 다가구여서 문제가 됐던가 봅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는 네. 바로 이제 다가구 건물에서 그 중개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우리가 아파트 같은 이런 뭐 다세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경매 단위 자체가 개별 등기된 그 건물, 네. 그게 이제 경매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호실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뭐 옆집에 그 집주인이 다른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하고는 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호실만 권리관계를 살피면 되는데 네. 다가구나 이렇게 통째로 된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들 네. 이런 부분들의 권리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순서가 이제 선순위 저당 모두 배당받고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죠. 네. 이미 저당권 들어갈 당시에 이 세입자가 들어갈 당시에 저당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은 이제 선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등기부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먼저 들어간 세입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정일자인 임차인들 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그분들이 이제 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네. 그분들도 이제 저당권처럼 먼저 배당받아갈 그 선순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 사건에서는 한 29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소액이 2억이 있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53억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늘어난 이자까지 있었을 테니까. 예, 예. 네. 마치 뭐 요행이 이런 금액들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세입자도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지금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일단 다행인 것은 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중개사 책임을 40%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금 전액을 이제 피해 본 케이스인데 1억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손해가 이제 1억이다라고 해서 중개사 상대로는 1억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 책임이 40% 정도에 한정된다라고 해서 4천만 원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된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뭔가 임차인 보호에 대한 그 적절한 설명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중개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거래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걸 기재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재판 실무에서는 보통 중개사들이 이걸 구두로는 설명했다. 쓰진 않았지만 말로는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네. 또 이 사건에서도 아마 뭐 제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주장이 있었을 텐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확인 설명서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뭐 기재가 좀 의무화된 중요한 내용이면 여기에 기재해라 이렇게 의무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순위 임차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계약을 맺어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중개 대상물 확인하는 내용으로 설명서에는 대부분은 이제 대상물의 상태, 이런 공부에 기재된 상태를 설명했다.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가구라서 네. 다른 호실들의 그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걸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다가구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손해 본 세입자가 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이 다가구 건물의 특성상 선순위 세입자 확인 이런 부분 주의 환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해서 책임지라라고 하는 판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확인을 안 했으니 네. 책임을 지는
있는 건 당연한데요. 40%면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게 이제 과실상계 이유 때문인데 네. 이게 등기부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약간 습관적으로 음. 확인 설명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공보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의 다른 호실들 임대차 계약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주인이 그걸 건물주가 허락을 좀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 정도 인정. 예, 책임 한정을 굉장히 좀 낮게 네. 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다가구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러한 조금 의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우리 공부상의 어떤 권리관계를 적는 난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공부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 사항들 네. 그런 부분을 적는 난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선순위 세입자 다가구에 네. 그런 부분들인데 약간 그게 이제 소홀한 거죠. 중개사들이. 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다. 중개를 의뢰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이제 그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를 다 해달라. 뭐 설명받은 부분을 다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의뢰인 입장에서. 네.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사실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저희는 보통 이제 하자 정도만 체크하고 그렇죠, 뭐 예. 그런 용도로 생각을 있음 없음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을 네. 위주로 적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적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계약서 기재 내용보다는 조금 소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네.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적혀 있으면은 그 의뢰인한테 불리한, 다시 말하면 잘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적어가지고 야 너 내가 이런 설명 다 해줬지 않냐 이렇게 약간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 또 어떤 내용은 왜 안 적혀 있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받지 않았는데도 설명했다고 적혀져 있으면 아니 이거는 설명받지 못했는데 왜 이게 적혀져 있는 거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설명 다 했다 이렇게 나중에 책임을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간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뭐 더 자세하게 만약 적을 필요가 있으면 요구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호실 임대차 내역은 건물주 협조 없이는 사실 공인중개사도 알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만약에 뭐 그걸 다른 호실들을 중개했다거나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지 않는 바에는 건물주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알기 힘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 다른 호실의 선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를 들어가는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원은 중개사가 건물주한테 그것을 요청을 하고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걸 협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협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좀 약간 경각심을 고취하라는 그런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중개인 입장에서는 뭐 몇 호실 정도 있고 대충 이 건물의 보증금은 이 정도 되니까 뭐 얼추 합산해도 이 정도 보증금은 있을 거다.
뭐 정도는 또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편엔 드네요. 맞습니다. 바로 뭐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의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 건물 안에 한 70개 정도가 호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피해본 세입자 같은 경우는 1억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혹시 이게 다 1억씩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70억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로서,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을 또 시세를 따져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비추어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확인해야겠다. 네. 요런 정도의 이제 그 노티스, 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임차를 하다 보면 그 건물을 주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고 나가는지 대충은 좀 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 중심으로 있는 부동산을 보통 우리는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을 통째로 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 몇 군데 이렇게 나눠서 물건을 내놓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중개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임차인보다는 그런 상황을 공인중개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가가지고 임대인하고 둘이 계약하면 될 텐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위험을 좀 제거하고자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40% 인정한 거 왜 그랬다고 변호사님은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전문이시니까 네. 이 과실상계를 40%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걸 그 뭔가 소비자들, 중개 의뢰인들도 그거 확인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 과실상계 제도가 손해 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전문가 대 일반인 이런 구조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확인을 더 소홀히 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도 네. 그런 차원에서 보통의 경우는 과실상계를 할 때 소비자들 과실이 조금 50% 미만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30% 남짓 이렇게 하고 중개사들 과실이 한 70% 남짓.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네. 중개사 과실이 40%밖에 안 되는 그러게요. 소비자 과실이 60%를 인정하는 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조금 그동안에 유례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건물주 협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호실이 많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일일이 좀 힘들다. 또 관행상 뭔가 건물주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건물주가 그 약간 심기가 틀어져서 네. 나를 못 믿는 거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또 파토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그 예전부터 좀 뭐랄까요 중개사 과실이 50% 미만으로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도 이제 40%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에게 어떤 것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전문가의 지식을 믿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일반인에게 60%를 하고 전문가에게 40%를 하니까 네. 이 케이스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럼 60, 70% 중개사 과실을 인정해 오고 있었던 건가요? 법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 100% 인정된 케이스는 없습니까? 대부분 과실상계를 합니까? 아주 드물게는 이제 하급심에서 그 과실상계 없이 네. 전부 중개사가 다 책임져라. 왜냐하면 그 중개사한테 돈 주고 맡겼는데 소비자가 또 확인해야 돼? 이런 상식적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된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은 과실상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네.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사실 이 케이스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나마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가지고 법원이 인정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까지 제대로 뭐 판단을 안 했다면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임차인이 손해를 100%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쨌든 이런 그 사고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뭔가 판례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건 해야 되는데라는 부분을 알고는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건물주한테 그거를 다른 호실 좀 그 계약서 좀 봅시다라고 하면은 건물주가 이게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네. 아는 당신한테 안 맡기겠다.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이 좀 그 부득이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